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들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흔히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뭐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이 정도로 부르면 적당할 것 같은데 6개월 만에 중단했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도입될 때 이게 뭐라고 했었냐면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 될 것이다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하면서 일종의 윤석열 정부의 상징 같은 그런 소통의 장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것을 취임 6개월 만에 이제 중단하게 됐는데 그 중단한 이유가 좀 어처구니가 없죠. 지난주 11월 18일 금요일에 MBC 이기주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뒤돌아서서 가는 길에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비서관이 예의가 없다. 썰전이 있었죠. 네.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잖아요. 기자가 뭐 물건을 던진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충분히 MBC가 뭘 악의적으로 보도했냐? 그죠? 그 한마디였는데. MBC가 악의적으로 보도했고 뭐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이런 말을 하니까 당연히 MBC 기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기자로서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질문을 한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을 한 거고 그게 뭐 팔짱을 꼈든 슬리퍼를 신었든 뭐가 중요한 일입니까? 뭐 벌거벗고 간 것도 아니고 언론으로서 그 할 질문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유로 약식 기자회견을 중단하겠다. MBC 기자를 징계하겠다.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참담합니다. 이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이걸 어떻게 개조할 방법이 없겠다. 안타깝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 도어 스태핑은 시작부터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기도 했고 우리가 그 동안에 뭐 토론회나 이런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었어서 이 도어 스태핑을 시작하면 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도 실수들이 있었고요.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랑 대통령실 얘기하는 게 서로 다르고. 네, 그래서 그런 미스매치들이 있었어가지고 이 도어 스태핑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이걸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 도어 스태핑의 가장 핵심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전 정권이 안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네. 나는 문재인 정권이랑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도어 스태핑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쨌든 본인이 국민과 했던 약속을 깬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 야당에서도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결국에는 본인이 국민과의 약속을 깬 건데 이거를 또 지금은 MBC 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좀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극기 부대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달빛 기사단이었나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지만 뭐 일단 핵심 지지층이 있었어요. 팬덤이 있었죠. 팬덤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뭐 노사모 있었고요. 근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팬덤이 없거든요. 없는 상황에서 요새 계속 융단 폭격을 맞고 지지율이 지금 뭐 30% 초반대에서 뭐 20% 후반대까지 나오니까 이제 조금 몸을 사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안쓰럽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쓰럽긴 한데 뭐 응당 받아야 할 대가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정부에게 소름이 돋는 거는 자꾸 이 MBC를 어떻게 구워 삼지 못해서 안달이 났다는 거예요. 뭐 여당 의원은 삼성에게 MBC에 광고 주지 말라는 말을 하질 않나. 무슨 기자협회에서 MBC 기자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자기 권한도 아닌 것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좀 왕조 국가로 되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정권 바뀌고 나서 대한민국이 자꾸 퇴보하고 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왕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정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물론 대통령제의 기원을 따지면은 뭐 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현대의 대통령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일개 공무원이에요. 사람들이 뽑아준 공무원일 뿐인데 무슨 대통령한테 예의를 차립니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국민들의 머슴이다라고. 진짜 머슴처럼 항상 허리 숙이고 고개 숙여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개가 뻣뻣한지. 근데 지금 사실은 거의 왕조 국가라기보다는 살짝 여왕의 느낌 아닌가요? 다음 거 이야기할 것도 하나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빈곤 포르노라고 얘기했던 장경태 의원을 고발을 했어요. 핵심은 장경태 의원이 허위 사실로 이야기를 했다. 조명이 들어가 있고 조명이 들어간 컨셉 촬영이다. 네, 컨셉 촬영이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을 행정부에서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뭐 요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정말 가관이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헌정사상 야당 의원을 정부가 고발한 건 처음 있는 일 아니냐.
근데 처음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네. 저도 이전에 그런 기록이 있었던. 참여정부에서 고발한 사례가 있긴 있는데 네, 그만큼 드문 경우라는 거겠죠. 보통 행정부가 입법부를 고발하진 않잖아요. 그죠? 진짜 어지간히 선을 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는데 저는 장경태 의원의 발언이 그렇게 선을 넘었나? 물론 되게 화가 났겠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을 법한 발언이겠죠. 본인은 기껏 가서 그렇게 열심히 화보 촬영해서 왔는데 그 화보 촬영 가지고 비하하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한 가지 떠오른 게 저희가 굳이 다루진 않았지만 청담동 게이트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디 뭐 청담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런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제보자가 뭐 거짓말을 했다고 뭐 진술을 해서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안 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장경태 의원의 발언보다 허위 사실이라면은 그런 주장이 훨씬 더 심각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와서 제보자가 거짓말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막 법적 대응을 하겠다 막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저 사건은 뭐 법적 대응을 하지 않다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니까 바로 고발을 하고 행정부가 이게 뭐지? 진짜 대통령께서 애처가셔가지고 왕정국가가 맞다고 보거든요. 김건희 씨는 이제 수렴청정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진짜 이거 재갈 물리기가 보통이 아니다. 맨날 자유 외치더니 그 자유가 누구를 위한 자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달가운 사건이 아니거든요. 저는 뭐 필요하면 입법부가 행정부 고발할 수도 있고 행정부가 사법부 고발할 수도 있고 뭐 사법부가 뭐 입법부 고발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번이 정말로 고발할 만한 일이었나? 그러니까요. 뭐 그게 컨셉 사진이었든 아니었든지 간에 어쨌든 그렇게 사진을 찍은 거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었고 빈곤 포르노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그냥 국회의원 고발하겠다. 왜 이렇게 사건을 계속 키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과 몇 번 하면 끝날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도 그냥 김건희 여사가 실수한 것 같다. 죄송하다. 사과하면 됐을 일이고 이태원 참사도 처음부터 사과했으면 됐을 일들이고 MBC 욕설도 처음부터 사과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일인데 왜 이렇게 사과를 안 하는지 대통령께서 너무 마음이 좁으신 거 아닌가? 포부를 좀 크게 가져도 되는데 너무 작아요, 사람이. 네,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운 건 이 고발 사건 그리고 빈곤 포르노 때문에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가 다 묻혔어요. 그러니까요. 일본 기시다 총리 만났죠. 바이든 대통령 만났죠. 인도네시아 건너가서 시진핑 만났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다 묻혔어요. 그게 이 이야기가 묻힐 만큼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인가.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국과 풀어야 할 것, 일본과 풀어야 할 것, 중국과 풀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묻히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민주당도 이게 뭐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고였긴 했지만 외교, 정책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들이죠. 이런 걸로 너무 이슈를 키운다. 도대체 국민들에게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안 다루고 자꾸 특정 지지층만 좋아할 만한 이슈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찌라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당이. 네,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 한심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지금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이 민생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때리기 바쁘고 대통령실이랑 국민의힘은 MBC 때리기 바쁘고 우리는 그럼 누구 때려? 다 때려야 되나? 우리는 맨날 맞고만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분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가족분들이 명백하게 요구한 것들이 있었어요. 네,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진정한 사과. 음. 사과의 책임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자체, 경찰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유가족 생존자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 이렇게 밝혔고요. 두 번째로 성역 없는 엄격하고 진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모든 자들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고 책임 회피자 및 거짓 해명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문책해야 된다. 세 번째로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참사 피해자의 소통을 보장하고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크게 6가지의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들이 거의 사건 발생하고 3주가 좀 넘어서 드디어 용기를 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기 주장을 밝혔잖아요. 그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고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이 정말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하게 그리고 정말 많은 고민을 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언론마다 이 기자회견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민변 그 회의실에서 열렸는데 그 민변 측에서는 그 기자들에게 수차례 공지를 했대요. 유가족들이나 이 희생자 영정을 굳이 모자이크, 가림, 흐림 처리할 필요 없다. 이걸 여러 차례 공지를 했는데 KBS나 SBS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 사진을 흐림 처리하고 심지어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들까지 전체 영상을 다 흐림 처리해서 보도했거든요. 그 외에 방송사에서는 다 흐림 처리 없이 방송을 했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희생자 유가족들도 자기의 얼굴이 드러나지 원치 않았다면은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거나 아니면 뭐 마스크를 쓰거나 그랬겠죠. 그리고 희생자의 사진이 공개되지 않길 바랬다면 그 사진을 들고 오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기자회견 하면서도 그 사진을 들고 있었고 어떤 분은 휴대폰으로 그 희생자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나왔던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존재가 알려지길 바랬던, 희생자들의 존재가 알려지길 바랬던, 그래서 진정으로 애도받길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정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가릴 필요가 없다고, 가려지길 원치 않았던 사람들인데도 그들을 가려버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참 지금 정부와 야당이 희생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정보를 경쟁화하는 사이에서 언론들도 이것을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바라본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희생자들이 이렇게 정치화되는 과정이 물론 항상 그래 왔어요. 1, 2차 세계대전이나 뭐 여성운동이나 희생자들이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정치적인 다툼이 필요했고 그들이 정치화되는 과정이 있어 왔는데 여김없이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살고 있구나 하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늦게나마 이렇게 유가족분들이 요구사항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잘하신 거고 당연히 입장 표명을 하셨어야 했던 거고 당연히 요구사항들은 이야기를 하셨어야 했던 부분들이라서 힘드시겠지만 너무 잘 하셨고 이게 요구는 했는데 또 얼마나 받아들여질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발언 읽어보니까 되게 힘드셨겠더라고요. 막 정부에서 그 희생자 시신 만나지도 못하게 했고 한참 뒤에나 찾을 수 있었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는데 도대체 이 정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세월호 사건 때로 퇴보한 그런 네. 느낌이죠. 근데 지금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기자회견 하자마자 정부에서 보상한 얘기 꺼냈잖아요. 진짜 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정권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뭐 검찰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이상민 장관이 아마 판사 출신인가요? 네. 이 대통령도 그렇고 삶을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고발장, 고소장, 뭐 판결문 이런 걸로만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퍼로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공감을 하나도 못하고 사고가 났으니까 보상해줘야지.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해? 고발해야지. MBC가 이렇게 해? 중단해야지. 이렇게밖에 머릿속에 프로세스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고위직에 있는 게 과연 옳을까 이런 생각도 들다가 제가 요즘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민주주의가 정말 잘 작동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도 가끔 해요. 어쨌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올바른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또 안 뽑힐 거라고 보장은 못할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봐왔던 대통령들 중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굉장히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대통령인데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거든요. 또 나오겠죠. 어쨌든 우리가 뽑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거 제도를 우리가 손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드는 것 같고,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결선 투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 50%를 넘긴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시에 거의 2명 나온 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었던 거고, 네.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뽑을 수 있도록, 그냥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면 1등이랑 2등만 모아놓고 재투표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뭐 많은 분들이 결선 투표하면 뭐 투표 2번 하게 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비용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 투표뿐만 아니라 결과가 잘못되게 나오는 그런 선거 제도를 우리나라가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 제도를 손봐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공감대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론화가 많이 필요한 주제죠.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결선 투표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미 정치학이나 뭐 정치학, 경제학 이런 분야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다뤄진 주제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소선구제 그리고 단순 다수결 투표제에는 사실 단점이 되게 많아요. 지금의 우리나라 투표제도는 사실 너무나 많은 단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뭐 국회의원 선거나 그렇죠. 지방선거는 그나마 이제 대부분 이제 중대선거구제인 경우가 많아서 좀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차라리 조금은 낫잖아요. 아무튼 이런 다른 선거들에서도 소수 의회 의견들도 지금보다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투표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그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양당제가 문제다. 자기가 잘 나서 집권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실책을 물고 늘어지려고만 한다. 상대방이 못해야 내가 집권하니까. 야당 대표도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다음 선거법 개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좀 반영해줬으면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거의 다 양당에 있는 분들인데 그렇게 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고요. 아무튼 최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지, 그게 설령 극단적인 목소리가 좀 끼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더 바람직한 민주사회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끝까지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